크렘린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포로들은 쿠바, 소말리아, 네팔, 인도, 시에라리온 출신입니다. 말리크는 눈에 띄게 약해진 채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용병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신병 모집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방금 전선에서 부상당한 적군 병사를 생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러시아인조차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저는 요가를 좀 해볼게요. 방금 본 남자분, 이름을 제가 잘못 발음할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카인데 올라와급의 멜리트카입니다. 23세의 나이지리아 학생으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준비하세요. 카인데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부차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모스크바가 외국인들에게 러시아군을 위해 싸워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부분이죠. 카인데는 원래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학생으로 러시아에 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었지 전장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모집자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빠르고 안전한 복무를 약속하며 유혹했고 일이 쉽다고 했습니다. 전투가 아닌 지원 업무라고 했고 추가 인센티브로 러시아 여권을 빠르게 발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싸우면 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에게는 꽤 괜찮은 거래였을 겁니다.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높은 급여와 안전한 후방 업무, 미래를 보장할 시민권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그는 자포리자 지역의 참혹한 공격에 투입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병사들이 포격과 드론 공격 속에서 개활지를 넘어 우크라이나 요새화 방어선으로 자살 돌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도살될 걸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켄데는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그는 러시아 제503근위 기계화 소총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대의를 위해 죽으라는 기대를 받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운명이라면 부상 후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에게 버려져 죽을 위기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카엔데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참회 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많아지자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블랙 바그너라 불렀습니다. 이는 바그너 용병단의 빗댄 별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의 아프리카 남성들이 모집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제는 그 수가 이미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몇은 자발적으로 지원했지만 카인데를 포함한 대부분은 속임수나 납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은 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못 전할 것입니다. 카인데는 운 좋게도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한번 전쟁터에 내던져지면 생존은 더 이상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러시아의 제안이 거부할 수 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갑자기 한 달에 $2,000를 제안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복권 당첨된 기분일 거예요. 집에 돈 보내고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죠. 모집책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경비, 물류, 트럭 운전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남성들은 이를 믿고 지원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총알바디로 최전선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환상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납치당하거나 강요받거나 협박을 받아 복무하게 됩니다. 한 아프리카인 신병, 그의 안전을 위해 사무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카메룬에서 훈련된 과학자로 토지, 코다스트라 및 토지 문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도 저임금 일자리에 갇힌 많은 젊은이들처럼 더 나은 것을 꿈꿨습니다. 그 기회는 친구 파트리스가 해외 취업 알선 기관을 알려주며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야운데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 지친 사무엘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중에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의 여행이라고 부르게 될 곳에 막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그 기관은 그에게 러시아로 취업 비자를 받고 아주 좋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러 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서류와 여행 경비로 약 2,500만 CFA 프랑 3,800유로를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모집 담당자들은 그에게 군사 캠프 관리를 약속하며 직무 설명을 일부러 모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러시아 여권으로 바꿔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꿈을 안고 사무엘은 파트리스와 다른 카메룬인 3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 대신에
그는 주방이 아니라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속은 북아프리카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 내밀어진 계약서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고 아무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의 일부가 러시아 장교들의 주머니로 바로 들어갔고 그들이 억지로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떤 부대에 속해 있는지도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결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카메룬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 복무 중인 카메룬인들에 대해 모른다고 했고 추가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인신매매를 숨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가 공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수십 명의 자국민을 귀국시킨 반면 카메룬은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고 캠프에서 다른 아프리카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이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안고 사무엘에게 남편 실종 소식을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무엘의 친구 파트리스도 세상을 떠나 네 아이를 남겼다. 욜란드에서 비행기에 탔던 5명 중 3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불구가 되었으며 사무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은 매주 친구들이 줄어 결국 혼자 남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건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악몽에 갇히기 전 사무엘은 평생 총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문 위협 속에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거부해도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장비와 훈련 없이 사무엘은 드론과 지뢰로 사람들이 산산조각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첨단 장비는 스스로만 사용했고 아프리카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무엘은 기자에게 메시지와 영상을 몰래 전달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알렸습니다. 내일 그들은 자살 임무를 시키려 해요. 저는 총을 버려서라도 안 갈 겁니다. 고문과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드론 공격으로 한 번 부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선으로 다시 내몰렸습니다. 곧 걷게 되면 우리를 전선에 다시 보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최전방에, 러시아인들은 진영이 남아 외국인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메시지 후 사무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사망했는지 포로인지 러시아 전쟁에 휘말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운명, 카인대가 포로가 된 것은 모스크바의 인력 부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외국인을 구걸하고 협박하며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소말리아 등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조용히 그리고 절박하게 만들어 온 것은 숨겨진 다국적 군대입니다. 러시아 모집자들은 당신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어디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또 한 명이 모스크바를 위해 죽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인대가 포로로 잡히기 불과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싸우던 24세 중국인 시민을 포로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중국에서 전투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최소 155명의 중국인 이 러시아군의 복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모집 광고엔 남자라면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대 21,000달러의 계약 보너스, 월 2,400달러의 급여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북한도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협정으로 수만 명의 북한 병사가 왔으나 대부분 이미 사망했습니다. 김정은은 더 많은 병사를 보내기 전 TV에서 연출된 눈물과 애도 의식 등 대규모 애국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돈과 푸틴을 만족시킬 기회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지금은 전투에 투입할 병력일 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인도도 망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십 명의 인도 시민들이 러시아 군대에 입대하도록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일자리나 수상한 사립대학 입학을 약속받은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모은 돈을 중개인에게 주고 비행기를 탔지만 예상과 달리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착 즉시 여권이 빼앗기고 바로 훈련소로 끌려갔습니다. 몇 주 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 소식이 뉴델리에 전해지자 큰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들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서 싸우다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 4명의 인도인 이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분노와 굴욕 속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디가 직접 푸틴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15-20명의 인도인 이 제대 후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 대화를 상상해보세요. 블라디미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크렘린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네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200명의 젊은 네팔인들, 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모집됐고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타카트만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자 자국민의 러시아 취업 및 유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300명 이상의 스리랑카인, 대부분 내전 참전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들이 좋은 보수를 약속받고 동원됐습니다. 최소 16명 사망, 40명 부상 후 콜롬보 정부가 러시아의 자국민 송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봐요. 전 세계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나 노동자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러시아에 가기 전 2번 생각하게 된다면 여행을 위해서 같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할 일은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왜 자국 인구를 쓰지 않나요? 왜 해외에서 구걸하고 외국인을 속이거나 납치하나요? 집에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조금 뒤로 돌아가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푸틴이 2022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그는 러시아군의 전개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최정예 계약직 특수공수부대 스페츠나츠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계획은 며칠 만에 키이우에 진입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맹렬하게 방역했고 전쟁은 잔혹하고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2022년 중반부터 러시아의 손실이 급증해 수천 명의 직업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로호리브카에서 있었던 시보르스카이 도네츠강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건너가려 부교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고에 따르면 다리 설치 직후 집중 포격과 공습으로 그곳이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한 부대에서 도하 작전 중 차량 30대가 파괴되고 40대가 무력화돼 총 70대가 손실됐습니다. 뒤따르던 보병과 장갑차를 세기도 전에 다른 추정에 따르면 거의 전체 대대가 전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550명 중 485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기습 방역으로 러시아군이 대규모 영토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몇 달간 점령지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첫 해가 끝날 무렵 러시아군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15만 명을 훨씬 넘어서 20만 명에 가까워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1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베트남전 10년 동안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 시기에 안정적 급여와 소규모 파병만 기대했던 직업 군인들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 재래식 전쟁에 투입됐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늦여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목표 포기 또는 신속한 병력 증원의 2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결국 피하려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해 예비군과 건강한 남성을 징집해 병력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이 소집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첫 동원령으로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가가 직업 군인과 자원병을 전쟁에 보내는 것과 이제 막 동원령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평범한 남성들을 거리에서 소총을 주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없는 전쟁에 대해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여전히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다게스탄 같은 곳에서도요. 분노한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관리들에게 맞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총알바디가 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분노는 다게스탄과 부랴티아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 컸습니다. 이미 계약병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쿠티아와 시베리아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징집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푸틴 발표 하루 만에 38개 도시에서 1,300여 명이 시위 중 체포됐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도 동원령 반대 소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들은 시작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신속히 해산됐습니다. 가장 큰 결과는 시위가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발표 며칠 만에 수십만 징집 대상 남성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며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약 9만 8천 명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지아 국경 검문소에는 긴 교통 체증이 있었고 예레반, 이스탄불, 두바이 등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항공편은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동원령 후 몇 주 만에 50만 명 넘는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그건 전쟁에 끌려가는 대신 해외에서 난민이 되거나 최소한 다른 곳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이는 아마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큰 탈출일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요.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은 징집을 피하려 애썼고 러시아에선 팔 부러뜨리는 방법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학적 면제를 받기 위해 자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미혼모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의 아버지는 징집에서 면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학생 유예를 위해 가짜 대학에 급히 등록했습니다. 군 모집 사무소에는 자주 화재가 발생해서 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기록 파괴와 징집 지연을 위해 몰토 칵테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경험이 없는 남성, 중년 아버지, 만성 질환자들도요. 공식적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소집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 말 2023년으로 접어들 무렵에는 새로 동원된 러시아인들은 헤르손, 루한스크 등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거의 훈련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부족했으며 싸울 의지도 전혀 없어서 결국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동원령은 우크라이나 징역을 늦추고 러시아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큰 정치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푸틴의 인기가 하락하고 대중 신뢰도 불안정해지며 추가 동원령에 대한 두려움이 러시아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조차도 또 한 번의 대규모 동원령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바그너 죄수와 외국인 모집병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공식 동원령 전에도 도시 주민 반발 없이 전투원 확보를 위한 그림자 노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 일의 선두에 섰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교도소, 즉 실제 감옥을 직접 방문하며 죄수들을 자신의 용병 부대로 직접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죄수들에게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라고 제안했습니다. 살아남으면 완전한 사면과 즉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많은 돈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죽으면 영웅으로 떠나고 가족은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수천 명의 죄수들은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10년간 감옥에 있느니 목숨을 거는 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을까지 바그너는 약 4만 명의 죄수들을 모집해 전선 부대를 보강하고 돌격 작전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들은 말 그대로 일회용 인간 방패로 취급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이들은 계속 파도처럼 투입돼 희생됐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계속 투입됐습니다. 죄수 부대는 인명피해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탐색하러 최전방에 투입됐습니다. 약 4만 명의 죄수들 중 최소 2만 명, 이 바흐무트 전투에서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죄수들은 약속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가족들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시신이 담긴 주머니에서 끝나거나 더 심하면 실종자 명단에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수는 계속 모집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불가능할 때까지요. 2023년 초까지 바그너는 러시아의 감옥을 완전히 비워버려서 러시아 국방부조차 더 이상 죄수들을 넘겨주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바그너의 커져가는 권력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옥들이 사실상 텅 비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 차관은 전쟁 전 약 42만 명이었던 수감자 수가 26만 6천 명이라는 사상 최저치로 급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15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줄어든 셈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신병 부족으로 외국인 모집을 본격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그너 그룹은 이미 해외에서 모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에서 광산 보호, 민병대 훈련, 전쟁 참여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바그너는 시리아 전투원을 모집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시리아인이 오긴 했지만 많은 이들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려고 아프리카 등 다른 바그너 작전에 배치됐습니다. 바그너의 유일한 목표는 외국인 전투원 확보입니다. 찾기만 하면 높은 연봉을 약속하고 러시아가 필요한 분쟁지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탈영하거나 죽어도 러시아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바그너 반란 실패와 프리고진의 8월 비행기 추락 사망 후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의 모집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외국인들이 러시아 군대에 직접 입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에 1년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모든 외국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신속히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가 필요로 했던 숫자에 비해 지원자 수는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집자들은 일부는 공식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20개국이 넘는 나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집센터를 세우거나 중개인에게 뇌물을 주어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엔 경력 없이도 고수입을 약속하는 구인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광고에서는 $2,000의 입사 보너스 월급 $2,000 이상, 그리고 시민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믿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러시아의 건설, 공장 일자리 광고에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만 하면 일자리를 얻는다고 들었지만 러시아어라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것은 입대 서류였습니다. 시에라리온 출신 남성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 리크루터에게 수수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일해 고향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관계자들은 그의 앞에 서류를 밀어놓고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가리켰으며 그는 이것이 단순한 취업 서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며칠 후 그는 군복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할 때 자신이 러시아 군대에 속아 입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메룬 출신 진혼 하나도 있습니다. 원래 샴푸 공장에서 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라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은 도착하자마자 구금되고 1년 군사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합니다.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최전선에 배치됐고 어느 순간 자신이 있던 건물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진은 6일 동안 잔해에 묻혀 있었고 6일 후 에야 우크라이나 군이 그를 발견해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네갈 출신의 말릭 디오프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설거지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프로젝트로 정은을 갔는데 그 프로젝트가 사실 러시아군이었습니다. 말리크처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비자를 통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감옥이 비어가자 크렘린이 다음 일회용 인력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가 많으며 대다수가 단기 비자로 머물고 일부는 체류 기간을 넘깁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는 이들을 추방하지만 러시아에서는 FSB와 당국이 이들을 몰아넣고 최후 통첩만 줍니다. 싸우겠다고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비자 위반으로 감옥에서 썩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래 거부하면 그들은 끝없는 신문과 학대, 고문으로 당신을 무너뜨려 결국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백 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죄수 학생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가 가장 잔인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가장 위험한 임무에 배치됩니다. 그들은 미끼, 총알바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로 사용됩니다. 이게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는 거랍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약한 유닛을 공격 유도에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 목숨과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 외국인 지원자들은 이런 자살 임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지만 러시아의 불복종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합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의 차단부대를 다시 도입했는데 이 부대들은 실제로 탈영병이나 허가 없이 후퇴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바그너 그룹 자체도 명령을 주저하거나 불복종한 용병들을 망치나 머리에 총을 쏴서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을 불러 세워서 저 그만둘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러시아군 후방에 갇혀있고 매 순간 철저하게 감시당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중립지역 출입도 금지됩니다. 극소수만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군인이 적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합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 지원병들이 자발적인 침략자라기보다는 러시아의 희생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기회만 있으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안전하게 항복할 기회를 얻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포 후에도 악몽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국은 종종 그들을 용병으로 보고 외면합니다. 이 활동은 많은 곳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정치적으로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귀국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남성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크렘린은 조종사나 정보 장교포로는 적극 협상하지만 잠비아나 우간다 출신 전쟁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외국인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외국인 모집병들은 총알바디나 고기 방패 외엔 전장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수천 명의 훈련 부족 외국인이 전선에 있어도 전쟁 판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조금 더 오래 지키며 전투를 약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부대가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을 대신 맞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동이나 기술로 러시아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언어 장벽, 낮은 사기, 높은 탈영률 등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이 신병들이 러시아 내 추가 동원령을 잠시 미루게 하면 그들도 목적을 이룬 셈입니다. 푸틴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 지원자가 전선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불평하거나 러시아 도시에서 시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젊은 남성일 수 있겠죠.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러시아 군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상비군, 더 많은 전차와 항공기, 그리고 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입니다. 크렘린은 감옥을 뒤지고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며 대륙 곳곳의 가난한 시골 주민들까지 끌어모아 겨우 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초강대국다운 자신감이 아니라 위기 때의 행동입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국 징집이나 모스크바 계엄령 등 정권의 위험한 일은 결코 피하려는 집요함과 고집을 보여줍니다. 그는 러시아 내 정치적 부담보다 마지막 아프리카인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렘린이 여전히 이 전쟁을 실제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사회가 완전히 동원되지 않았는가?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계속 쇼핑하고 일하며 삶이 정상인 척하길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 등 강제로 동원된 이들이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참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기 입장에서 나는 푸틴이나 러시아 고위 장군들이 실패한 공격으로 우간다 학생 12명 이 죽은 일로 잠을 설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목숨들은 값싼 대가일 뿐입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를 구하거나 블라디미르나 코스트로마 주 예비군이 자살 임무에 투입되는 걸 막아준다면요. 세계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다른 불량 국가가 왜 전쟁에서 똑같이 못하겠습니까? 내일 또 다른 독재자가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을 원치 않는 전쟁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제 교육 및 노동 교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해외 노동자 집단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남아시아 노동자가 있는 걸프 국가나 많은 유학생이 몰리는 서방 국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 정부는 대부분 문명화되어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선을 넘으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자국 내 외국인들도 징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문은 지금 세계가 열어둘 수 없는 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도 외인 부대가 있지만 차이는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 외인 부대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조지아 같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들이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믿고 합류한 벨라루스 야권 전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키이우는 훈련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을 말렸습니다. 대부분은 군 복무 경험자나 방원 위주의 신념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임무를 부여받아 우크라이나 부대에 통합되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러시아 외국인 모집병들은 이념적 동기가 없고 우크라이나 위치나 전쟁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협박, 거짓 약속 또는 노골적인 납치에 덫에 걸렸습니다. 일부는 생존 본능이나 동료와의 연대감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 날을 버티며 약속된 급여와 여권이 언젠가 지급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을 버텨도 러시아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약도 이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걸을 수 있다면 러시아는 그들을 계속해서 전선으로 밀어넣습니다. 죽거나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힐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런 강압은 군인들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전투 의지 없는 군인들이 집단 항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솔직히 그들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믿지 않는 명분을 위해 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세르비아 등 우호적 슬라브 국가의 인력 확보를 더 의존하며 이념적 자원자를 모집하려 할 것입니다. 이란, 북한 등은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핵기술, 자금 기술 지원을 얻으려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용병과 외국인 지원군에 의존하는 것은 제국들이 충성스러운 병력이 부족할 때 하는 일입니다. 로마인들도 그들의 말기에 고트족 등 외부인들을 고용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세계대전 중 식민지 연대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인력이 고갈되자 절박한 상황에서 인도 군단이나 프랑스 SS 지원병처럼 비독일인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힘의 징후가 아니라 소진의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이 전쟁도 끝날 것이고 사람들이 뒤돌아볼 때 이 장면이 두드러지게 기억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너무 절박해서 전 세계를 뒤지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참호해서 죽어달라고 애원했던 그 순간입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은 유튜브가 보통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제한을 받았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 부적합으로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최전선, 러시아 공군기지 파괴 영상 모두 흐리게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 때문에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화면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